네, 이트렌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지금 방송은 2025년도 이 푸른뱀의 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4년도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한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한 해죠. 어떻게? 아주 나쁜 꿈을 꿨던 그런 악몽 같은 한 해였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2025년도는 그래도 이 악몽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주식 투자자들한테 하반기가 악몽이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코스닥 시장의 나락. 두 번째, 삼성전자의 나락. 이 두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미국 증권시장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였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반기 디커플링의 주요 이유였던 코스닥과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자료는요. 2020년 이후 나스닥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주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파란색이 코스닥이죠. 그리고 이 옅은 회색 선이 바로 나스닥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의 파란색과 그리고 나스닥의 회색 선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여름 정도까지는 방향과 궤적이 굉장히 그냥 똑같죠. 그냥 거의 99%, 98%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사실. 2020년 1월부터 2024년 4년 6개월 동안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야, 내가 30년 가까이 주식시장이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처럼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거는 내가 진짜 처음 본다. 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몇 번 좀 해드렸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약간의 어떤 갭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방향성과 궤적이 이렇게 거꾸로 간 적은 저는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코스닥하고 나스닥이 이런 궤적을 기록을 했었어요. 나스닥과 코스닥의 1년 상대 수익률이 무려 약 55%포인트로 벌어지면서 2003년 이 오른쪽에 이 자료를 보시면 코스닥 1년과 나스닥 1년의 등락률 추이를 나타내는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대의 괴리율이라고 말씀드렸죠. 2003년도 이때 우리나라가 유독 안 좋았던 게 LG 카드 사태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신용카드 막 남발하면서 신용의 위험이 불어닥쳤었던 카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어떤 상당한 어떤 부진과 신용 경색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소비의 어떤 위축이 불러왔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만의 문제로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스닥과 코스닥이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요때처럼 좀 벌어졌었어요. 그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나스닥과 코스닥의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진 장세가 21년 만에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5년도의 전망의 핵심은 왜 그러냐면 코스피도 7%대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그 3배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20% 이상 올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종목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장이 좋다 나쁘다는 일단 첫 번째 코스닥이 올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일단 코스닥이 더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수익률이 좀 안 좋고 2차전지 종목군들의 어떤 몰라, 그다음에 수출의 어떤 부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20년 이후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면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코스닥의 성장주가 인플레에 대해서 쥐약이에요. 성장주들은 원래 인플레는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금리는 좋고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이 코스닥의 성장주들에 몹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몫을 하반기 때 좀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서 더 하락한다기보다는 2025년도는 과거의 커플링 궤적을 그나마 다소나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나스닥이 하락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면은 궤적을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데 코스닥이 더 빨리 반등을 하면 궤적을 또 마치 발맞춰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여기서
21년 만에 최단의 어떤 그 극단적인 수익률 갭이 55%의 극단적인 수익률 갭이 여기서 더 확대가 되기보다는 우리나라만 놓고 본더라도 2003년에 그 카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위기만큼 그거보다 더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또 괴료율의 축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2025년도는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조금만 경계감이 좀 이렇게 위험 요인들, 뭐 정치적인 위험 요인들이 지금 좀 있겠죠. 한 2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좀 그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포함해서 2달 안으로는 위험이 좀 많이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환율도 좀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1월 달에 좀 나오게 되고 2025년도에 대한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그러면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그런 계기가 25년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괴리율을 이제 좁혀간다. 25년도는. 그렇게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150 지수인데요. 코스닥 150 지수도 8개월 등락률의 롤링 추이를 보면 24년도의 최악의 증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쟁을 하는 국가보다도 못해요. 전쟁을 하는 국가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멕시코라는 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 남미 국가들인데 우리나라가 뭐 인플레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제외하고는 정말 전 세계 수준으로 꼴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았었을 때와 그다음에 2022년도 코로나 때 이후로 전 세계가 저금리를 강하게 보면서 인플레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 인플레로 인한 어떤 그런 우려감이 22년도 불어닥쳤을 때 이후로 지금 가장 코스닥 시장의 하락 강도가 강한 때입니다. 그리스 사태, 뭐 피그스 국가들,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때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찍을 때, 요때 두 번 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정도로 19년도와 22년도의 어떤 이격까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자료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대형주, 코스닥 150 대형주의 종목군들도 2025년도 한 1분기,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바닥 다지는 국면이 있잖아요. 한 몇 개월 정도. 짧으면 3개월이요, 길면은 6개월 정도 이런 바닥 다지는 국면들이 좀 있게 마련이죠. 그죠? 2017년에도 이렇게 바닥 다지는 국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바닥 다지는 국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해서 저는 좀 앞으로 2달 안으로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2달 안으로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도 환율 상승에 어느 정도 좀 일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달러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다는 어떤 평균 통계치가 있어요.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달러가 좀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월 말 2월 달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탄핵 정국이 좀 마무리 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안정을 좀 찾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 대한 어떤 수정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 판을 짜게 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지금 6개월 동안 반영되어 있다면 4분기 실적 또한 지금 우려감이 있죠. 근데 4분기 실적을 딱 놓고 보면 이제 25년도에 대한 어떤 계산이 딱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점점 더 전진적으로 2025년도 1분기는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가격 논리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성만 끼치면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끝.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하반기 주식 투자자들을 악몽으로 만들었던 코스닥. 두 번째는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반토막 났죠.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났죠. 5만 원대니까. 삼성전자의 60개월 이동평균선의 추이를 보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자면 60선, 일봉의 60선, 주봉의 60선, 월봉의 60선이 결국은 주 추세였던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주 추세인 60선을 살짝 깨면서 반등을 하는데 60선을 이렇게 깰 때가 저점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격도 추이도 이렇게 좀 보면요. 97년도는 IMF입니다. IMF, 그죠? IMF 사태 때 60개월 이격도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빠졌던 것을 제외하고는 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때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16년, 17년, 그 다음에 17년부터 이제 슈퍼 사이클이 왔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 정도의 이격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이격이 왔습니다.
이격도로 보면은 IMF 이후에 금융위기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이격입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삼성전자는 상당 부분의 어떤 악재가 반영된 것 아니냐. 반도체 수출 성장률은 분명히 지금 한 6개월째 하향 조정이 닿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금액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반도체 성장률, 수출 성장률은 분명히 우하향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죠. 그리고 HBM에 대한 어떤 경쟁력,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뉴스 플로우가 아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빠진 거죠. 이런 어떤 메모드급 악재가 아니면 이렇게 이격을 강하게 만들 정도의 어떤 이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IMF 때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 때도 체계적인 어떤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약간의 어떤 비체계적인 리스크, 즉 기업 내부적인 어떤 그런 악재가 사실상 있다고 하더라도 HBM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 내용의 비체계적인 리스크이지만, 그렇지만 반도체 수출 성장률 둔화와 3분기 실적 분야 이런 내용들은요,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다 이런 것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분명히 금리 인하를 지금 3연속 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의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틀어막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는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어떤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체계적인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경감될 가능성이 있고, HBM과 관련된 경쟁력 부진, 이건 비체계적인 리스크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들은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죠. 그 결과는 없습니다만 2025년도는 그 결과가 좀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지금 브로드컴이 지금 부각되고 있듯이 또 뭐 브로드컴 모멘텀이 될지 또는 뭐 엔비디아 모멘텀이 될지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만 보면 60개월 이격도가 IMF 제휴 역사적인 바닥권인데,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60개월 이동평균 하회 이후 6개월 뒤와 12개월 뒤 주가 등락률을 한번 과거 통계를 봤습니다. IMF 때 이렇게 좀 보면은, IMF 때는 뭐 워낙에 좀 안 좋았지만 6개월 뒤에 이동평균선 하회, 60개월 이동평균 하회 후에 6개월 동안에는 59%가 오르고 1년 뒤에는 IMF 때 13%가 내렸어요. 반면에 97년 10월 IMF 때 사인을 하고 나서죠. 그때 97년 12월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 6개월 뒤와 12월 달 104%와 70%, 2년 동안 174% 올랐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36%와 77%. 엄청나게 올랐네요. IMF 특수 상황이니까 IMF 때는 증권주가 막 10배 오르던 그런 시기였어요. 증권주가 완전 동전주였거든요. IT 뭐 새로운 기술 100배 오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에. 이런 것들은 뭐 예외로 한다 치더라도. 자, 08년 금융위기 때는 60개월 이동평균 하회 때 그 해에 6개월 뒤에 15%, 1년 뒤에 48%가 올랐고, 그리고 2015년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그때도 반도체 사이클 되게 안 좋았고 17년도에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8%, 그 다음에 49%로 6개월과 12개월 뒤에 각각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체계적인 리스크, 반도체 수출은 저점을 찍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비체계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서의 어떤 모멘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HBM3에서의 장악력 회복이 가능하느냐.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올해 삼성전자에 대해서 3%포인트 지분을 줄였거든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이것이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이 25년도에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삼성전자 12개월 PER,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렇지만 0.9배 이하로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 형성 당시 때와
많이 차이는 없는 어떤 그런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더 빠지진 않는다. 오를 반등할 요인은 많지만 여기서 더 빠질 요인은 크지 않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서 코스닥도 여기서 더 크게 하락은 하지는 않는다. 얼만큼 빨리 오를지는 시간이 결정을 하는데 그 시간이 빨리 오지는 않겠지만 내년 1분기 바닥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바닥 따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크게 빠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11월 15일 날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과거 역대로 보면 1개월은 69%가 오르고요. 그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뒤 각각 확률적으로 69% 확률이 69%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69% 확률로 오른답니다. 오른다. 이렇게 50% 이상, 60% 이상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방 경직을 잡는 어떤 그런 요인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의 어떤 이격도 지금 거의 저점권까지 왔습니다. 추세 하단에. 이런 것도 삼성전자의 하방 경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위안이 될 가능성이 있고 탄력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두 가지 요인, 삼성전자의 외국의 수급과 그 다음에 HBM3에 대한 어떤 그런 장악력 회복, 이런 어떤 뉴스가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3주 뒤 정도에 1월 20일 날 바로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되면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 취임도 되기 전에도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호재와 악재, 사건과 재료에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선행해서 반영하는 그런 습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이 자료부터 준비해봤어요.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해와 다음에 전년 대비 성장률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요. 2000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경기와 글로벌 한국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글로벌도 이렇게 되고요. 미국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만 조금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22년, 23년도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부각이 됐던 거였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 지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리 증시에 좀 악재였어요. 그러면서 좀 부진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성장률은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잔존을 하긴 하지만 취임 초기에 경기와 심리를 훼손할 만큼의 그런 부정적인 정책을 얘가 바로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각을 구성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리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일정 부분은 부정적 정책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 60% 반영했어? 80% 반영했어? 이런 걸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은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말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정책 공약률이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정책 공약률. 23%였어요. 23%. 5개 얘기해가지고 한 개 지켰습니다. 한 개 맞죠? 두 개구나, 두 개. 5개 뭐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되면 뭐 하겠습니다. 5개를 얘기했으면 겨우 2개 지켰어요. 2개. 25%. 23%니까.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치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개 중에 3개는 안 지켜질 공산이 되게 높겠죠. 그죠? 2개만 지켜질 공산이 높겠죠. 그죠? 그 3개와 2개가 뭐가 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반 이상은 믿지 말아라. 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미국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정치적 리스크는 조금 좀 우리가 걱정을 25년도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대선 종료 이후에, 코스피와 그 다음에 6개월 뒤 코스피 등락률, 그 다음에 12개월 뒤 코스피 등락률, 그 다음에 취임 첫 해 코스피 등락률, 이게 2000년 부시, 그 다음에 부시, 그 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6명의 어떤 그 연임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어떤 걸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3개월 뒤에 코스피 수익률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뒤 그 코스피 등락률 다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12개월 뒤 코스피 상승률 다 좋았어요. 그리고 미 대선 종료 취임 첫 해 코스피 등락률 다 좋았습니다. 내년이 대통령 취임 첫 해잖아요. 그리고 1월 20일 25년도 트럼프가 취임 첫 해, 그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트럼프 때도 다 좋았어요. 트럼프 때도 다 좋았습니다. 트럼프 때 3개월 그 3% 올랐고, 그 다음에 10% 올랐고, 그 다음에 트럼프 25.7% 올랐고, 12개월 뒤에 취임 첫 해 트럼프 당선하고 21.8%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저는 상당히 좀 어떤 비이성적인 과한 어떤 하락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이 비현실적인 어떤 과매도가 25년도에는 어쨌든 상당 부분 회복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하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2025년도 전망과 투자 전략에 있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대선 종료 후 3개월 뒤에는 코스닥 등락률, 대선 종료 6개월 뒤 코스닥 등락률, 그 다음에 대선 종료 후 12개월 후 코스닥 등락률, 대선 종료 후 취임 첫 해 코스닥 등락률 다 상승해요. 이때만 빼고. 이때 트럼프 때는 아무튼 코스닥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좀 많네요. 그런데 이때 0.6%, 6개월 0.6%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2016년 12개월 뒤에 11%가 올랐네요. 그리고 대선 종료 후 취임 첫 해 트럼프 때가 26.4%나 올랐었네요. 1기 때. 반도체가 워낙 좋았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닥도 나쁘지 않다. 코스닥도 좋다.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2000년 이후 6번의 대통령 다 모두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25년도도 23년도만큼 끔찍한 거야? 이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자, 요거 간단하게 요런 몇 개 자료만 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증시는 징크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짝수에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고 홀수에 상승하는 징크스가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징크스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징크스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잘 됐어. 그러면 꼭 항상 이걸 먼저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좀 통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스피의 그 하락률과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에 따른 어떤 그 통계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통계예요. 간략하게 보면 2000년 그 짝수회일 때 59.9%가 하락했는데 다음에 홀수해죠. 2001년도는 37.5%나 올랐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연초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45.6%. 근데 12월 말에 54%로 크게 증가. 다음에 60%로 삼성전자가 이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어떤 그런 흐름들. 자, 2002년도 9.5% 하락했는데 그 다음에 홀수해인 2003년도 29%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초 외국인 지분이 60.3에서 55로 한 3%포인트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60%로 5%포인트 증가하니까 이때 또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가 29%나 급등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2008년도 짝수에 40% 폭락, 2009년도 홀수에 49.7% 급등. 이때도 외국인 지분율이 줄었지만 이때 외국인 지분율이 4%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또 코스피가 50%나 급등을 하는 어떤 그런 흐름. 11년 홀수에 11% 급락, 12년 짝수에 또 9.4%. 요때는 이제 조금은 좀 이제 다른 케이스죠. 요때는 오히려 홀수회가 오르고 짝수회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홀짝 게임의 어떤 반대로 갔었죠. 반면에 2014년도 짝수회는 4.8%가 내렸어요. 그런데 2015년 홀수회는 2.4%가 또 반등을 했어요. 이때는 그냥 많이 빠지지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는 그런 흐름. 2018년도 짝수회는 17% 하락. 반면에 2019년 홀수회는 7.7% 상승. 외국인 지분율도 그냥 미미하게 증가. 2022년도 마이너스 24%의 짝수의 폭락, 2023년도 홀수의 18.7% 급등, 외국인 지분율은 여기서 4%포인트나 증가. 자, 그러면 2024년도 코스피는 약 7% 하락이에요. 7% 하락인데 지금 연초에 외국인 지분율은 56.3, 지금 53.5, 약 3%포인트 지분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려면 외국인 지분율이 보통 3에서 4%, 많으면 50%포인트 증가했었어요. 올해 지금 3%포인트를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만약 외국인 투자들이 3에서 5% 정도 사이 지분율을 증가한다. 그러면은
7.5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두 자리 숫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자리 숫자.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외국인들이 그냥 현재 53.5%의 지분율을 그냥 뭐 조금 사고 만다든가 좀 적게 매도한다든가 아주 뭐 뚜렷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뚜렷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제한적인 반등일 수도 있어요. 뭐 한 200포인트 정도. 예를 들어서 2600, 많아야 2700. 이 정도가 2025년도의 고점. 이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유의미한 어떤 매수 지분, 매수를 늘린다. 이러면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확실히 금리 인하로 인해 좋아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여름에 지금 한 6월달, 7월달 여름에 바닥을 친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슬슬. 여름에 쳐서 그러면 선반영해서 1분기나 2분기 때 바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좀 믹스가 되고 또 이제 비체계적인 리스크로 엔비디아 쪽에서 어떤 호재도 좀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굉장히 어떤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담을 못하니까 계속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또 하나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현재 53.5%의 지분율은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팔아도 20년째 52%, 뭐 54%, 외국인들이 50% 중반은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3%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아도 세게 팔 것 같지가 않다. 어느 정도 다 노출된 악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 지분들이 세게 매도만 안 한다면 오늘은 제가 못 봤지만 어저께 화요일에는 외국인 지분들이 190만 주 매수를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늘 방송은 지금 5월 26일 날 오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모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거의 뭐 어쨌든 저점권이다. 여기서 더 크게 당장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지금 또 이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더불어서 굉장히 문제잖아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코스닥 시장도요. 이런 어떤 짝수회와 홀수의 징크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짝수회일 때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요때만 짝수회일 때 올랐고 그리고 요때 짝수회일 때 이건 이제 코로나 때죠. 2020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대폭락하고 나서 각국이 이제 유동성 조치를 쏟아내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죠. 홀수회는 이렇게 보세요. 홀수회는 보면요. 거의 다 올라요. 거의 다. 홀수회는 거의 다 오릅니다. 이때 2.1% 내리고 이때 0.9% 내린 거 이거는 뭐 내렸다고 보기도 어렵죠. 다 오려요. 다. 그럼 내년이 바야흐로 홀수회입니다. 짝수에는 평균 12.4%라 홀수에는 21.9%가 올라요. 한번 탄력받으면 장이 괜찮으면 중소형주 코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습성이 있듯이 장이 홀수에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코스피 대형주가 아니라 코스닥 중소형주라는 것을 이 자료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올해 지금 20 몇 %% 내렸잖아요. 20한 4%? 정도 지금 내렸단 말입니다. 22에서 22, 23%, 24% 정도 코스닥이 지금 내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24% 정도 코스닥이 내린 적 요거 한 번이 요거 이제 올해고 38% 너무 많이 내렸고 20% 중반 정도 뭐 34% 이게 제일 좋다죠. 34% 이때 2022년도에 내리고 그 다음에 홀수에 2023년도 27% 오른 거 이런 비슷하게만 나와주면 좋겠죠. 22% 오늘 뭐 23% 정도 올해 코스닥 빠졌다 한 20%만 올라주면 너무나 좋겠다. 뭐 희망적인 얘기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확률 통계만 본다면 홀수에는 어쨌든 거의 좋다라는 것도 코스닥의 확률 통계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2025년도를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좀 비교적 예상보다 좀 오랜 시간을 좀 녹화를 했습니다만은 2024년도는 정말 어려운 한 해인데 2024년도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주식 투자에 어떤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2025년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25년도의 1분기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연장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환율을 자극하는 그런 변수들에 대한 해소도 1분기 빠르게 뭐 1월 달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어떤 자료들의 어떤 시사점은 여기서 더 공포스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약간의 바닥 다지기 이후에 조금은 편안한 그런 어떤 2025년도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0.83배 정도, 83배, 85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2008년도 뭐 코로나 때를 포함해서
순간적으로 코로나 때는 0.8배가 이탈되는 어떤 그런 해였습니다만 0.9배에서 0.95배 정도만 간다라도 최소한 2,600에서 2,700 정도는 가고요. 1배만 가더라도 2,800이 회복되는 PBR, 2,800이 회복되는 그런 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0.94배, 0.95배인 2,700포인트, 1배인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2025년도 여름 이후 저는 그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지수의 어떤 피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여름장 이후. 그렇게 돼서 조금은 좀 넉넉한 마음으로 2025년도를 기다려 주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희망 섞인 푸른뱀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푸른 용의 해는 용이 이제 이무기가 됐지만 내년에 이제 푸른 뱀이 이제 또 용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서 기원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자의 법칙이 1월 2일 트레이드 스터디 독점 런칭됩니다. 배운 만큼 번다는 진리를 꼭 증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진짜 실력을 배울 시간입니다. 최강천의 투자론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트렌드 김민형 전문가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는 뱀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뱀은 지혜, 또 풍요, 행운, 여러 가지 긍정적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꿈에서 뱀을 본다라는 것은 아주 큰 길몽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물로서의 운도 있다라고 하죠. 만약에 뱀이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태몽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뱀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뱀이라는 것이 또 무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우리는 그 2025년도를 뱀이 또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뱀의 어떤 유연성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떤 그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차트를 보면서 2024년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으며 2025년도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과거 2024년도의 시작점은 이 부근이었고 2024년도 청룡의 해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스탠스를 조금 만들어 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7월 1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 대비 어마무시한 하락세기를 현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아쉽게 청룡이 올라가다가 승천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무기가 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되게 좀 아쉬운 모습인데 과연 우리 뱀의 해는 어떤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다행인 점을 하나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다행이냐? 저 뒤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러한 선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는 이 추세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로 작년 24년들을 종가 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우리 코스피 에너지는 이 아래쪽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앞전에 있었던 이러한 매물대들을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작년에도 한 상반기에 올라가고 하반기에 내려왔듯이 이번 연도도 상반기쯤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만들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확대를 조금 해본다면 저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단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 하락 추세선이죠. 이번에 언제였냐면은 12월 16일 날 이때 살짝 돌파하는 척 해 줬었는데 아쉽게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꼬꾸라져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저점이 한 번, 또 여기 저점이 두 번, 또 여기 저점이 세 번 내려가려고 계속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땅굴 파고 삽질하고 했는데만은 아래쪽이 왠지 모르게 되게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선 여긴만 어떻게든 간에 돌파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상당히 아팠는데 어라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네. 그러면 한 번쯤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적어도 3개, 3바닥을 찍을 때는 반전 형태를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의 둘째 에너지를 보셔도 외바닥을 만들었고요. 또 쌍바닥을 만들었고요. 또 3바닥을 만드는 어떤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제 1월달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1월 초반에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과연 이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가서 1월 둘째 주 이후로 1월 둘째 주 이후로 과연 우리 코스피 에너지가 이 하락 추세선도 상승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도 위쪽으로 파동이 올라가서 3바닥이 완성됨과 동시에 코스피 2450포인트를 재차 돌파하느냐 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코스피 에너지를 바라보면서 올 한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올 때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래도 빠른 반등이 올라오면서 살아날 수 있었겠지 했는데 아쉽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요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내려온 에너지가 3바닥임과 동시에 헤드앤숄더 패턴임도 동시에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 단기적으로 또 쌍바닥 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부양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코스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2024년도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 그러나 2025년도에는 용이 이무기가 돼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뱀이 다시 처음부터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격변기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뱀의 유연함과 지혜와 그리고 행운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500포인트도 좀 탈환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2500포인트가 탈환이 된다면은 2600포인트를 넘어가서 일봉 차트상 122평과 242평 기억하세요. 일봉 차트상 122평과 242평을 저는 내년 상반기에 탈환하러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에너지는 생각보다 올 한해 지난 24년도에 비관적이었지만 올 한해 생각보다 반전의 형태를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리적 리스크나 정치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순수하게 외국인들의 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한번 이 시장 흐름 25년도도 올해도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면은 뒤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딱 보시기에도 하락에 대한 하락 추세의 각도가 점점점 가파르게 꺾여져 왔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내려오던 가파른 하락 각도를 이번에 한번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확대를 잠깐 해보면은 원래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두 번째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세 번째 각도가 이렇게 되고 있었고 네 번째가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 맨 밑에 있었던 네 번째 각도를 이번에 상승 돌파를 해줬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는데 앞전에 있었던 이러한 매물대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코스닥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내서 또는 3바닥을 만들어내서 올라간다려면은 반전해서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7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올 한해 일단 저는 상반기에 700은 일단 돌파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700이 돌파가 된다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여기를 돌파해줘? 그러면 750까지는 가야 해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텐데 그 자리가 앞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 부분이며 또한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122평과 242평 사이값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 상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도 외바닥 쌍바닥 올라간 다음에 쓱 내려오면 이렇게 꺾으면은 3바닥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24년도 한 해
정말 힘들었지만 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같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만 봤다면 잠깐 환율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저는 당연히 환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환율 아쉽지만 환율 방어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거를 충분히 방어하면서 받아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아서 몇 년도를 기점으로 했었죠? 2022년도 이후로 환율이 내려왔었지만은 다시 올라가면서 환율은 신고가를 이번에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환율 최고가는요, 1,486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환율 1,486원이라는 가격대는 월봉 에너지상 바라봤을 때 저 뒤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 때죠.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 위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구간까지 일단 와버렸고 이평선도 정배열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 에너지를 과연 어떤 식으로 다시 꺾어서 밑으로 내려버릴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경제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최대 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또는 해외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 시장을 보시기 전에 환율을 먼저 딱 놓고 이 정도면 문제가 커다랗게 발생되고 있으니 과연 환율이 어떻게 꺾여서 다시 한번 1,400원대 밑으로 내려가는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작년에는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8개밖에 못 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생활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환율을 어떻게 아래쪽으로 다시 꺾을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파동의 삼형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파동의 삼형제가 바닥권에 있을 때 다 어떤 자리였냐면 위로 쓱 가보니까 최저점입니다. 최저점이에요.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일 때,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일 때,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이거나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이거나 또는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일 때는 대부분 단기 고점이거나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 그래서 현재 환율 주봉 차트를 내다봤을 때 파동의 삼형제가 과열권을 찍어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우리 환율도 여기에서 아마 고점 에너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의외로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코코 형제라고 부르죠. 우리 코코 형제는 의외로 바닥을 잘 다져줬습니다. 환율이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안 내려가려고 어떻게든 간에 버팅겼죠. 조금 있다가 우리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지만은 조금 눈물겨웠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CEO들도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운영하는 세력들도 있을 텐데 눈물을 머금고 그걸 다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들이 보였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환율은 일단은 주봉상 단기 고점이며 일봉 차트상도 이거 삼형제가 단기 고점인데 하면서 약간 좀 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440원대가 이번에 댕강하면서 돌파되면서 앞으로는 세게 걷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내년 상반기에 내려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일단은 올 25년도에는 1,440원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역시 뱀은, 저 능구렁이 같은 뱀이 이 환율을 다시 한번 1,440원 밑으로 내려가서, 항상 뱀은 어디선가 보면은 되게 무섭고 음흉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뱀이 우리 편이 된다면 또 그만큼 믿음직한 아군은 없거든요. 왜냐면 뱀하면 항상 교활하고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우리 편이 된다? 뭔가 믿음직하거든요, 괜히. 그래서 25년도에 우리 환율도 한번 이 1,440원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괜히 우리에게 한번
뭔가에 괜찮은 뭔가를 좀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뱀이 또 알을 낳는다라면은 많이 낳잖아요. 그만큼 뱀이 다산, 이 풍요 이런 기운이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같이 한번 올 한 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사실은 올 한 해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였습니까? 7월 달부터 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돌이켜보자면 삼성전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들었었냐면 24년도에는 여기는 단기 고점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된다. 나중에 10만원 가긴 가겠지만 여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이런 자리에서 또 보고 했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를 딱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뭐가 눈물겹냐면 뒤에서부터 내려가던 이런 하락 추세선이 쓱 있는데 여기만 돌파되면 삼성전자는 여기만 돌파되면 어떻게든 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버리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세요. 기관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가격들을 사수하려고 제가 만약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라면 정말 기를 쓰고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본에 의해서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될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거의 밑에 있는 수급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확히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최저점이었던 49,9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매도세가 확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시죠? 이만큼 매도를 했던 게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슬슬 하락 에너지도 약해졌습니다. 여기는 계속 대차게 내려왔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거의 다 내려왔다. 그리고 뭔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25년도에는 삼성전자 6만 원대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삼성전자 내부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두 번째 SK 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긍정적입니다.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만 돌파되면 돼요.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또 이 레인지를 잘 지켜줬어요. SK 하이닉스는 돌이켜본다면 작년 24년도에 이 위에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 23만 원 위에서는 일단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올지는 저도 몰랐죠. 여기까지 내려올 걸 알았겠지만은 더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자 일단 탈출하자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갔을 때 다시 잡자 현금화하자 또 여기 내려왔을 때 현재 다시 잡자 이러한 스탠스인데 2025년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해서 좀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약간 왼쪽을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순이익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과거에 계속해서 순이익이 났었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내려가는 거 조금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도 뒤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돌파를 해줘서 20만 원을 일단 저는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더 갈지 말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20만 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오면은 에너지들은 모두 다 상승해서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일단은 비관적 견해보다는 긍정적 견해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5년도는 우리 반도체 의외로 많이 저는 선방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또 해보시면 좋겠고 다만 25년도 길게 봤을 때 쭉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을 볼 때 3개월 단위로 봐야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 2차전지, 아쉽게도 이 37만원대가 이탈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자리는 쌍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내려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거든요. 하나는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가는 경우의 수, 하나는 앞전에 있었던 매물처럼 바닥을 다지다가 가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큰 흐름상 쌍바닥이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의 상승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요? 요 높이를 1대1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이 현재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할지라도 길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지만 아쉬운 것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0만 원만 안 깨면 다시 100만 원 위로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한번 올 한 해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 현대차, 우리 차 종류들도 굉장히 에너지를 선방시켜주고 있는데 얘도 뒤에서부터 내려가던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하냐 마느냐에 따라서 25년도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도 아슬아슬하게 저항받는 모습이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25년도에는 24만 원대까지 저는 탈환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고 상방관점을 보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시가총액 5등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느낌을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판다, 기관이 산다. 개인들은 그냥 저점인 줄 알고 계속 산다. 기관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팔았다. 근데 다시 들어오긴 했다. 외국인이. 근데 기관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기관도 매수하려고 한다. 개인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기관이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자, 얘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개인들이 힘들어할 때 기관들도 들어오다가 약간 매도했지만은 또 들어오려고 한다. 개인들은 여기서 밑에서 막 매도했는데 얘도 조금씩 들어오려고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그 외국인과 어떤 세력들 간의 눈치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이때는 엄청나게 외국인들 들어왔는데 그거 다 지금 매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까지 안 내려간 거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매도한 게 아닙니다. 네. 일부 매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때 기관들도 어떻게든 간에 가격을 버티려고 노력을 했고요. 개인들은 모르겠다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관들이 진짜 노력하는구나. 현대차도 보시면은 보세요.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다가 여기서 던지는 거를 현대차가 갑자기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던질 때는 그게 규칙성이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니까 강력하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자리는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맥자리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대차는 저 밑에 고향 앞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깨진다? 그러면은 N자 패턴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12만 원대. 그러면 지금 20만 원에서 얼마 남아있... 그럼 현대차 내년에 엄청난 이슈가 있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얘만 내려갈 것이냐?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세력 기관들이 그게 연기금일 수도 있고요. 또는 현대차의 CEO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버텨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약간 조금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눈물을 좀 글썽였습니다. 분명히 저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차트나 이런 거 할 때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만 또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 셀트리오 마찬가지로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기아도 이게 기관들이 어마무시하게 샀어요. 기아는 에너지가 긍정이고요. 삼성전자 보면 이거는 그냥 서로가 막 다 던지고 난리 부르스. 네. KB금융은 죄송하지만은 75,000원 전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자, 네이버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AI 관련된 여러 가지라서 외국인들이 같이 올렸습니다. 기관하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조금 더 우리가 2차 전지 보자면은 알테오젠도 이번에 살아나려고는 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도 진짜 힘들었는데 자, 다행인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한 달 전부터 무식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무식하다는 말이 사실일 정도로 무식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관과 개인들을 조금 팔았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내년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레인지 보이시죠? 요 레인지까지는 이렇게 돌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패턴을 만들면서 더 갈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포기할 필요가 없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갑자기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기관들도 삽니다. 개인들만 팔았어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 우리 2차 전지를 보면서 일부 현금화, 절반 현금화, 전량 매도가 아니라 일부만 현금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2차 전지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2차 전지가 주구장창 내려갈 때 외국인 기관들 모아가기 때문에 얘네들 매집 끝나면 분명히 땡기거든요. 그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먹어서 올라왔을 때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말자. 25년도에 2차 전지 뱀도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하이브리드 뱀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뱀이 뭐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하지만은 갑자기 등에 1.6 터보 하이브리드,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큼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종목들이 내년에는 반등을 꾀할 수 있을 만한 너무 과매도권입니다. 네, 반등 꾀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환율까지 몇 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 정말로 아픈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 주식시장을 보내줬다면 2025년도에는 아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유연하게 지혜롭게 풍요롭게 우리의 계좌도 더 상승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뱀이 적일 때는 무섭지만 뱀이 아군일 때는 그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 올 한 해는 뱀은 우리 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야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눠주지 할 정도로 받으셔서 정말로 올 한 해 행운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